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김태린 그리고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줄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연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위증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 2, 3권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다뤄드릴 건데요. 특히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이 미야케 주리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고발장과 엮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자나 다른 매스컴의 이야기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책이나 드라마를 직접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가시와기 다쿠야의 자살, 정확히 말하자면 가시와기 다쿠야에 의한 가시와기 다쿠야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엮여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주요 인물들과 주요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 가시와기 다쿠야, 즉 사망하게 된 학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와기 다쿠야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죽기 한 달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데 슌지 불량배 3인조와 과학준비실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다쿠야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의자를 휘두른 것에 가까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계속 등교 거부를 하고 12월 25일 조토 3중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 다쿠야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재판에서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인물, 가시와기 히로유키입니다. 이 가시와기 히로유키라는 인물은 가시와기 다쿠야의 형이 되는 사람인데, 가시와의 다쿠야의 어두운 일면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자기 동생 다쿠야만을 편애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들을 집안에서 항상 느끼고 있었고 결국 그러한 불편한 기류를 분에 이기지 못하고 한번 가시와기 다쿠야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데 그 후에 부모님은 항상 괜찮다고 그런 일 없는 걸로 하자고 얘기하면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 동생에 대한 편애와 자신에 대한 경계 그리고 불안함이 결국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다쿠야에게서 돌아서면서 조부모님 댁에 살겠다고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후에 교내 재판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다쿠야의 모습은 전부 허상일 뿐이고 자신이 아는 다쿠야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오이데 슌지입니다. 오이데 슌지는 3인방의 불량배 중 리더 격을 하는 역할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즈노 료코. 아까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검사 측 인물이자 동시에 재판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이 조또 제3중학교의 모범생 인물이고 또한 아버지가 형사이기 때문에 이 미야케 주리가 고발장을 보낸 새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오이데 슌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변호인 역을 하려고 했으나 다쿠야에 대해 잘 아는 간바라 가지이코의 등장으로 검사 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야케 주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건 중에서 고발장을 보낸 인물이고 원래 여드름이 좀 심할 정도로 많아서 흉측한 외모 때문에 불량배 3인조 오이데 슌지 패거리에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 원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바라 가즈이코. 이 간바라 가즈이코가 사실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마지막에 그가 증언해낸 마지막 결정적인 증언이 이 재판을 모두 뒤집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간바라 가지이코의 가정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바라 가지코는 현재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원래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은 아내와 아들에게 조금 폭력적으로 변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바라가 7살 때 결국 이 간바라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때려 죽였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갔다가 신문을 봤던 중 병원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부모님에 대해 트라우마도 있고 조금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 이후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이제 인물 관계도가 있는데요. 관계도 정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런저런 다른 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변 인물들의 조금 부가적인 이야기들이어서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범죄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제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형법에서 고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의 위치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첫 번째인 구성 요건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성 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게 바로 고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이제 다시 말하면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으나 그런 결과의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걸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필적 고의도 형법적 처리는 직접적 고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가지코가 가시와기 다쿠야에게 정이 떨어져서 마음대로 하라고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소리치고 그냥 그 옥상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오고 자신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라고 자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에서는 가시와기 다쿠야에 의한 그리고 가시와기 다쿠야 살인 사건이며 가시와기 다쿠야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의해 스스로가 죽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 그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과 가지고의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볼 사람이 있으면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는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시화기가 그냥 자살을 하려던 상황이 아니라 가즈이코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던 상황에서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과실이 가시화기 측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즈이코가 직접적으로 살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충분히 정당방위를 인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범인을 찾아라라고 해서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 피해자를 구성하고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봤는데요. 범인을 추리하고 찾으면 되는 활동입니다. 먼저 저희가 다시 재구성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번에는 사망자를 다쿠야가 아니라 아까 그 다쿠야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오이데 슌지라는 그 약간의 일진을 사망자로 잡았고요. 사망 원인은 다쿠야랑 마찬가지로 추락사입니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오후 11시에 사망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요. 발견은 다음날 오전 9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이제 학교를 관리하시던 그 수의분이 발견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경찰이 판단을 내린 건 시신의 손에 커터칼이 하나 들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그냥 그 슌지가 커터칼로 자살을 하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뛰어내렸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고발장에 의하면 오이데 슌지는 살해를 당했고 범인은 그날 학교 옥상에 있었다는 고발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을 간략하게 짰는데 이게 저희가 화면을 넘기다 보니까 혹시 추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놓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증언인데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좀 연기를 해볼 거예요. 웃기더라도 비웃지 않고 이제 끝나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리와 학교 앞에서 헤어질 때가 11시쯤이었지요. 학교에는 커다란 시계가 있었기에 확실히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헤어진 후에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았어요. 서점 폐점 시간이 임박해서 엄청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책을 보다가 서점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길래 집에 갔답니다. 집에 가니 11시더라고요. 엄청 오랜 시간 책을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집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다음 서점 주인. 예, 단골 손님이라 확실히 봤지요. 저희 서점은 11시 30분에 문을 닫는답니다. 저 손님은 확실히 문을 닫는 11시 30분에 나갔어요. 다음, 간바라. 오이데 순지가 확실히 옥상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직 가시와기 다쿠야가 그 위에 있었기에 잠시 걱정했었지만 싸운 입장에서 따라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가 제 가정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거에 환히 맺혔거든요. 오이데 슌지와 가시와기 다쿠야는 11시 30분경에 만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다음 가스키. 가시와기 다쿠야가 범인이에요. 11시쯤 다쿠야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오는 걸 마주쳤다고요. 손에서 피가 흘러 그걸 부여잡고 있었어요. 무언가 커터칼 같은 것에 베인 것이 분명해요. 다음에 이야기 수익. 웬 놈의 학생들이 밤늦게 옥상에 있길래 시계를 확인했더니 12시더라고요. 예, 시체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적어도 제가 갔던 12시엔 그런 거 없었어요. 딱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제가 서 있었는데 봤으면 당장에 신고했겠지요. 다쿠야, 난 안 죽였어. 손을 베어서 걔랑 헤어진 이유는 몰라. 그러나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나도 11시엔 집에 있었어.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 11시에 시작하는 TV 프로가 막 시작하고 있었다고.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타임라인인데요. 이 타임라인은 아까 말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9시 30분에 다쿠야 간바라가 학교 옥상에서 만났고 10시에 다쿠야 간바라의 싸움. 11시 30분 화가 나서 집에 가려고 옥상을 떠난 간바라가 슌지가 옥상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고 그 다음 11시 경찰에 따르면 슌지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이죠. 가스키가 다쿠야가 손을 부여잡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였고 그 다음 주리와 료코가 학교 앞에서 헤어졌다고 증언한 시간입니다. 12시는 료코가 집에 도착했다 증언한 시간이고요. 네, 이제 증인 신문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제가 간바라 가즈이코 역, 테리니가 가시와기 다쿠야 역을 맡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저희에게 증인 신문을 질문을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3번씩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고 증인 신문 내용과 증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리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슌지랑 다쿠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그 마주쳐가지고 과학실에서 싸움을 한 이후에 그 일을 계속 이어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싸움을 벌였고 실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 같은 흔적이 있다고 발견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시와기 다쿠야의 입장으로 설명하면 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면 다쿠야랑 슌지가 관계가 안 좋았던 것처럼 그 마스이 노조무라는 사람과 슌지도 원한 관계에 있었고 그 실제 책상에서도 미야케 주리랑 슌지랑도 약간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를 이제 감안해서 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리 아저씨요. 수리 아저씨한테
질문하시고 자정이 넘어서도 옥상에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옥상에 있던 학생들이 몇 명 정도로 보였는지, 그리고 왜 학생들한테 가서 접근해서 귀가를 하라고 얘기하거나 권유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학생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 그 당시에 당장 내려가서 집에 가라고 소리를 치긴 했지만 굳이 옥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쿠야에게 질문이요. 싸우다가 슌지가 커터칼을 빼들었을 때 본인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나요? 무력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커터칼에 먼저 손을 베어버려서 뭔가 대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있다가는 다른 곳도 더 다칠 것 같아서 급하게 옥상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11시에 주리랑 료코가 헤어지고 나서 주리는 바로 귀가를 한 건가요? 주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료코랑 헤어지고 자기는 조금 동네를 돌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주리를 고르겠습니다. 저 이유만 맞춰볼게요. 학교 시계가 일단 정확하지 않아서 빨리 갔고, 이걸 근데 주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건지 조작을 하지 않은, 아니면 의도치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주리와 료코가 헤어질 땐 실제로 11시보다 더 이른 시각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대치 상황, 다쿠야와의 대치 상황이 종료되고, 제가 맨 처음에 싸운 게 간바라인가요? 슌지랑 싸운 게? 예, 맨 처음에 간바라와의 대치 상황이 종료가 됐던 시점이 10시 반이니까, 어, 다쿠야가 11시에 옥상에서 뛰어내려오던 것이 실제로 11시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이었고, 다쿠야가 떠난 뒤에 주리가 옥상에서 신지를 살해하고, 범인은 미야케 주리가 맞고, 이제 채량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시계가 빨리 간 것도 맞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추후의 상품은 김채량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상을 말씀드리면 학교 시계가 대략 1시간 반 정도 이른 시간으로,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쿠야랑 간바라랑 학교 옥상에서 만난 시간이 8시였고, 줄이랑 료코가 헤어진 시간이 9시 30분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료코가 그러면 이제 10시쯤에 서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1시 반까지 책을 보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도 말이 성립할 수 있고, 주리는 그 자신이 증언했던 것처럼 동네나 공원을 돌았다고 아까 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시간을 조금 때우고 있다가 슌지를 10시 이제 30분경에 만나서 그때 이제 수의분이 슌지랑 주리가 옥상에 서 있는 걸 목격하고 내려오라고 하신 거고, 그 이후에 슌지가 주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리가 살해한 이유가 뭐죠? 그 저희가 그 책의 인물을 기준으로 한 거라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리는 괴롭힘인가요? 네, 슌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원한이 많았고, 그런 모든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해서 슌지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책 네. 자체가 이 그 중학교 학생들의 사춘기적인 이런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나 이런 갈등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만들어낸 사건 속에서의 주리 역시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의 복합적인 원인을 이유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